안녕하세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97년 외환위기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해외 경제론 또는 개발 경제 개발도상 국가들의 경제, 그러니까 다른 나라 경제들이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 경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결국 한국 경제를 좀 더 잘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이 한국 경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쳤고, 사실 한국 경제라고 하는 것이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 상황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어떤 분기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질 정도로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큰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어느 정도 이 여파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건 한국 경제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IMF 외환위기를 우리가 분석하는 주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한국 경제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리고 그것이 한국 경제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하나의 사건, 아직도 그 사건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도 하죠. 네.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 동아시아 경제의 구조가 어떻게 흘러왔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입니다. 네. 동아시아 경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하나의 사건 이상의 어떤 다른 사건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고, 뭔가 이 동아시아 경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게 비단 한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가 해외 경제론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경제 위기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7년에 우리나라에 발생했던 이 외환위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그야말로 이 동아시아 국제 경제 질서, 또는 나아가서 미국 주도하의 세계 경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작동하는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비단 어떤 한 나라의 우리나라의 국가에서 발생한 그 어떤 사건이 아니라 그야말로 전 세계적 사건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발생한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국제 경제학 또는 국제 정치학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그야말로 국제 정치 경제를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첩경이다, 하나의 지름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해외 경제론 그 자체를 위해서도 한번 리뷰, 한국 경제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리뷰할 만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다시 한국 경제라고 하는 지향점으로 해외 경제론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한국 경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의 첩경이다.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국적이면서도 국제적인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동아시아 중국 경제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상당히, 동남아 경제 이런 것들을 이해할 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첫 화두로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주제로 던져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세계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사례다라고 보시면 돼요. 97년 외환 위기라고 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세계
경제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죠. 이거는 요 설명을 들으시면 이게 왜 한국 경제만의 문제가 아니었는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인지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IMF 외환위기는 1997년 11월 21일입니다. 11월 21일 날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한다 라는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그 사건이, 그러니까 구제금융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IMF 외환위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여러 그 외신들뿐만 아니라 여러 기자들이 운집한 가운데서 그야말로 그 세간의 초미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 당시 임창열 부총리가, 임창열 재경원 장관이죠. 임창열 재경원 장관이 이 신청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기자회견을 열게 되고 임창열 장관이, 그 당시 재경원 장관이었죠. 이 임창열 장관이 발표를 합니다. 그 관련 동영상이 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이제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보시면 여러 마이크들이 이렇게 운집한 가운데서 발표를 하게 되죠. 임창열 장관이 발표를 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구제금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고가 떨어져서 이제 달러가 부족한 상태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선언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달러가 부족하니 IMF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 달러를 좀 빌려달라라고 하는 것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 IMF라고 하는 것은 그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야말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경제 질서를 관할하는 주요 기관 중에 하나죠. 네, IMF, 그다음에 세계은행, WTO. 그러니까 국제 금융 질서라고 하는 건 결국 두 개입니다. IMF랑 세계은행. 세계은행은 보통 이제 다른 개발도상 국가들한테 개발 자금을 대주는 역할을 주로 하는 곳이 세계은행이고, IMF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국제 금융 질서를 잡을 때 이게 어차피 그 국제 수지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되게 국제 수지가 흑자가 되고 어떤 나라는 적자가 만성적으로 나타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그 국제 수지와 관련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 IMF가 그 구제금융을 제공해주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국제 기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원래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데가 IMF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신청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외환위기 상황으로 국전직하로 떨어지게 되는 그런, 그때 그 당시 뭐 우리나라 신문에서 한국 경제가 부도다, 부도를 맞았다라고 하는 지문지상의 여러 그야말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런 대사건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는 가장 큰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구제 금융을 신청하기 이전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네, 여러 사건들이 뭐냐면 1997년 11월 11일 날 우리나라 재경원의 엄나경이라고 하는 차관보가 일본에서 달러를 좀 달라. 예, 달러를, 그러니까 일본 대장성에 가서 달러 구하기에 들어갑니다. 네, 달러 구하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벌써 이때부터 11월 이전부터 뭔가 달러가 계속 유출되고 있고
지금 달러가 부족한 외환 보유고에 있어서 달러가 부족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했죠. 근데 그 달러 유출의 주요한 원인이 누구였냐면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이 어마어마하게 그 당시 우리나라로부터 달러를 회수하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우리가 할 말이 있는 거죠. 너희들이 너무 많이 달러를 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외환보유고가 거의 고갈 직전에 온 상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니까 달러를 좀 빌려달라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그 일본 대장성에 되게 유명한 사카키바라라고 하는 차관이 있었거든요. 그 사카키바라를 찾아가서 돈을 좀 빌려달라, 달러를 좀 빌려달라라고 했는데 거절을 하게 됩니다. 예. 거절한 이유는 이미 이제 일본을 컨트롤하고 있었어요. 빌려주지 말라라고 이미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도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11월달에 그 여러 이제 고육지책으로 일본에 가서도 달러를 구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실패를 합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요, 통화 수합이라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과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것이 체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든지 마이너스 그 통화 수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계정을 터놓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가 필요할 때면 그 마이너스 계정만큼 우리가 돈을 언제든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과 통화 수합이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마이너스 통장에 개설된 그만큼 언제든지 돈을 빌려올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당시는 통화 수합이 없었죠. 네, 없었기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돈을 위급 시에 돈을 꾸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11월 14일 날 그 김영삼 이 당시 이제 대통령이 김영삼이었는데 김영삼 대통령이 그 경제 빅3를 부릅니다. 예, 빅3를 불러서 불러서 대통령이 빅3를 불러서 했던 빅3라고 하면 그 당시 이제 그 강경식 재경원 재정경제원이에요. 재정경제원 장관. 그 다음에 이 당시는 11월 14일까지만 하더라도 강경식이 재경원 장관이었어요. 그 IMF 구제금융 신청한 그날인 11월 21일은 임창열 장관이 장관을 했는데 이 임창열이 장관은 이때 아마 임창열은 그러니까 11월 19일 날 강경식이 11월 19일 날 잘리거든요. 네, 잘리고 강경식 장관은 새로 들어온 장관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기자회견은 임창열 장관이 하긴 하지만은 이 당시 11월 14일만 하더라도 강경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재경원 장관이었고 그 다음에 이경식 하는 총재, 한국은행 총재, 그 다음에 김인호 경제 수석 비서관, 청와대 경제 수석 이 세 사람을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에 부르죠. 네, 불러가지고 그 김영삼 대통령이 왜 지금 상황이 어떠냐, 왜 우리가 지금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쯤 되면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정황상, 여러 가지 정황상 이 당시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 당시 강경식 재경원 장관이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어떤 외환 보유 상황이랄지 경제 상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김영삼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했느냐,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거든요. 그 논란들이 있는데 어쨌든 정황상 잘 보고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보고가 잘 안 돼 있었고 김영삼 대통령은 다른 루트를 통해 가지고 아마 그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외환 보유고가 고갈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정보를 듣고 빅3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불렀고 지금 상황에 대해서 김영삼 대통령이 아주 직설적으로 묻죠. 네, IMF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을 텐데 왜 나한테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IMF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IMF 행을 결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12월 13일 날, 11월 14일 날 이미 재가가 떨어집니다. 네. 대통령 재가가 떨어져서 우리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을 하기로 이미 이제 된 거죠. 네. 이미 우리나라에서 결정이 난 겁니다. 물론 IMF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IMF 그 최종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지만 일단 우리나라 안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래서 11월 16일 날 그 IMF 총재가 그 당시 미셸 깡데시라고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게 그 프랑스 사람입니다. 보통 이제 IMF 총재는 보통 유럽 사람들이 하고 부총재는 미국 사람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부총재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깡디시라고 하는 사람이 총재였습니다. 이 당시 그래서 총재가 그 우리나라의 김기현이라고 하는 대사가 그 당시 깡디시가 저기 태국에 있었거든요. 태국 방콕에 있었습니다. 그 방콕까지 가서 이 사람을 대동해서 한국에 입국합니다. 네, 깡드 씨가 입국을 하고 깡드 씨는 변복을 하고 입국을 하죠. 네, 입국을 하고 그래서 이제 16일 날 우리나라에 입국을 해서 강경식 장관을 만나서 뭐 저간의 우리나라 경제와 관련된 저간의 사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구제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얼마 이상 뭐 한 200억 달러 정도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하는 대신에 우리나라가 이러저러한 뭐 IMF 구제금융 신청을 기자회견을 며칠 날 한다. 그 이전에 실무진이 며칠 날 들어온다. 뭐 이런 약속들을 다 하거든요. 하고 나서 그날로 한 4시간 정도 4시간, 6시간 뭐 이 정도 그 호텔에서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은 다음에 떠납니다. 네, 떠나게 되죠. 미국으로 떠나게 되고 깡비 씨가 입국을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때 이제 IMF로부터 그 구제금융을 받는 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1월 20일 날 그야말로 실무진이 입국을 하죠. IMF 구제금융 그러니까 이게 IMF가 우리나라한테 달러를 빌려주는 거니까 그걸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떼이지 않게 IMF 측에서 돈을 떼이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행 조건들을 붙이게 됩니다. 그 이행 조건과 관련된 협상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얼마의 구제금융을 줄지 그 다음에 구제금융을 주는 대신 어떤 이행 조건을 한국이 해야 될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 개혁 조치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 뭐 재벌 개혁이나 금융 개혁이나 뭐 여러 개혁들 노동 개혁이나 이런 개혁 입법들을 약속을 하기 위해서 그걸 협상을 하기 위한 실무진들이 이제 입국을 하게 되죠. 네, 실무진들은 그야말로 이제 미국의 IMF, 네, IMF에서도 오죠. IMF 이 당시 부총재 스탠리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부총재였거든요. IMF 부총재 미국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입국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IMF 그 스탠리 피셔 같은 경우는 임창열 장관이 계속 미적미적 하거든요. IMF 구제금융 신청을 자기가 장관 내지 부총리로 있을 때 이게 한다는 거에 대해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상황에서 스탠리 피셔가 20일에 입국을 해서 굉장히 강도 높게 압력을 가하게 되죠. 네, 전화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IMF 측, 그 다음에 미국 재무부 관료였던 티모시 가이스너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들어옵니다. 네, 가이스너. 차관보였어요. 그 당시 재무부 차관보였는데, 가이스너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오바마 때 나중에 10년 이상 지나서 오바마 행정부 때 이제 재무부 장관을 하는 그런 거물로 크게 돼요. 네, 크게 되는데 이 당시는 차관보였습니다. 미 재무부 차관보. 그 다음에 FRB. 네, 이거 미국 중앙은행이죠. 네, 페더럴 리저브 보드라고 하는 미국 그 중앙은행의 의사결정 기구입니다. FRB라고 하는 페드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죠. 여기 이제 그 에드워드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트루먼 과장, 뭐 국제금융 과장이 들어오게 되고, 이 세 사람, 이 엘리트들이죠. 네, 이 엘리트들이 들어와서, 미국의 엘리트들이 들어와서 그야말로 그 우리나라 IMF 그 구제금융을 주는 이행 조건과 관련된 어떤 그 합의를 위해서 이행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되고, 굉장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강도 높게 터프한 그런 이행 조건들을 제시하게 되고, 우리는 어느 정도 상당히 굴욕적으로 그 이행 조건을 받아들인 수용한 상태에서 많은 개혁안들을 우리가 강요받은 상황에서 구제금융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거든요. 네. 그거를 다 지휘했던 것이, 실무적으로 지휘했던 것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11월 21일 날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죠. 그러니까 이 기축통화인 달러라고 하는 걸 우리나라가 찍어낼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거를 쌓아두고 있어야 되거든요. 달러를 어느 정도 그 예비적으로 비축해두고 있어야 돼요. 그걸 이제 우리는 그걸 외환보유고라고 하는데, 이 당시 외환보유고가 10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지니까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외환보유고는 뭐 여러 가지 거래 대금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가 뭔가 부채를 갚는다든지 할 때 그 결제 수단이 되는 건데, 그것을 미리 예비적으로 쌓아두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금융적으로 위기, 부도 사태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서 그야말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아주 대사건이 발생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이런 이런 사정들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IMF 구제금융 신청으로 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이제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발간한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경제신문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에 이런 저간의 사정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 정말 큰일, 이 책 제목,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했다고 알려져 있는 말입니다. 이때 이제 이게 언제 나온 말이냐면,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재가가 11월 14일 날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이전 이틀 전 11월 12일 날 그 윤진식이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청와대 경제비서관실의 일개
뭐 비서관이었습니다. 일개 그냥 비서관으로 있던 윤진식이 우리나라 경제의 사태가 굉장히 현상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대통령의 독대를 신청합니다. 독대를 신청하게 되고 경제수석을 통해서 독대를 신청하는 게 아니라 민정수석을 통해 가지고 독대를 신청을 해서 11월 12일 날 윤진식이라는 사람은 뭐 이 당시에는 청와대 비서실에 있었지만 경제 비서실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뭐 국회의원도 여러 번 하시고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이 윤진식이라고 하는 사람이 11월 독대 신청을 해서 11월 12일 날 대통령과 독대를 합니다. 네, 독대를. 그러니까 자기 상관인 이 김인호 경제수석 몰래 민정수석실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는 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게 되거든요.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때 윤진식이라는 사람이 들은 거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그 보고를 듣고 혼잣말로 했던 이야기라고 해요.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이라고 이제 이야기.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이제 뭐 우리나라 경제 관료를 지칭하는 말이겠죠. 이 사람들 정말 큰일 내겠군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제목이 이렇게 돼 있고 이 정안의 사정들이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외환위기의 원인과 관련해서도 여러 분석들이 이 책에 나와 있으니까, 그리고 뭐 그 당시 그 경제 이 IMF 외환위기를 뭔가 이렇게 그 다루고 있던 여러 경제 관료들의 인터뷰들이 많이 소개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책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저관의 사항들이 자세하게 이제 기술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그러니까 국가 부도 상태에 준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치달았는가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그 IMF 외환위기의 요인이라고 되어 있죠. 네. 그 IMF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상황으로 치달은 것에 뭐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마다 또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원인들로 우리가 진단이 가능한데, 요인들을 단순화해서 보면 크게 보면은 대외적 요인과 대내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은 대외적 요인이 큽니다. 네. 어떤 도전에 직면한 것이죠. 우리나라 경제가 대외적 요인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스로, 우리나라 내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발생해서 우리나라 경제 충격파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 외환위기다라고 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죠. 일종의 한국 경제에 거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온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온 것인데, 그래서 대외적 요인이라고 돼 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응전을 했는가, 그게 대내적 요인이에요. 근데 대내적으로 그런 외부의 충격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응전을 잘 못했습니다. 어떤 우리나라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외부의 충격의 어떤 도전이라고 한다면 그 도전에 대해서 응전을 잘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대외적 요인은 뭐냐? 미국의 금리 인상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도전에 대해서 우리나라 경제 관료들이 잘 거기에 대처를 하지 못했어요. IMF 외환위기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없었더라면, 이 당시에 없었더라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네.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설사 대외적 충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거기에 잘 대응했으면 사실 외환위기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요인들이었던 것이죠. 두 가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왜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죠. 왜 왔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 주요한 원인으로 종금사, 이 종합금융회사라고 하는 이 당시 아주 소규모 금융회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종금사라고 하는 회사들은 어떻게 수익을 얻었냐면은 해외 영업으로 수익을 얻었어요. 네, 해외 영업으로 주로 해외 영업을 통해 가지고 이 당시 어마어마하게 수익을 얻었던 그런 회사입니다. 종합금융회사, 종금사들이. 근데 이들의 영업 방식은 해외 영업이었는데 영업 방식이 어땠냐면 이 종금사라고 하는 있죠. 종금사가 있는데 보통 이 종금사 영업 방식은 일본 금융계로부터 단기 대출을 받습니다. 단기 대출, 만기가 짧은 단기 대출을 받아서 동남아에 장기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네, 장기 대출. 이 당시 동남아 경제가 상당한 호황이었습니다. 거품 경제를 의심할 정도로 상당한 호황을 구가하고 있었던 그런 경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그야말로 자금을 많이 필요로 했겠죠. 동남아 경제. 그래서 일본으로부터 단기 대출을 받아서 장기로 대출합니다. 근데 단기보다 장기가 이자율에 있어서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야 만기가 단기인 것보다 장기가 더 위험하잖아요. 돈이 떼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 대출은 단기 대출에 비해서 고금리죠. 고금리고 여기는 그에 비해서 저금리일 겁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금리 차이를 먹은 게 한국의 종금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영업을 했거든요. 장단기 금리차 이걸 먹었던 것이 그 당시 한국의 종금사였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법니다. 이 당시 90년대 말 우리나라 1990년대 말만 하더라도 종금사에 취직을 하면 상당히 높은 월급을 받을 수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직장으로 알려져 있었죠. 이런 식으로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었던 그런 회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선순환 구조, 근데 위험도 있죠. 이런 어마어마한 금리 차익을 먹는 것과 동시에 위험은 기간의 미스매치라고 하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죠. 아니 종금사 입장에서 보면 단기로 빌렸는데 장기로 빌려주니까 돈이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돈이 아직 얘네들은 뭐 3년, 5년, 만기가 10년 이런 걸로 돈을 빌려줬는데 돈은 1년 안에 단기 대출이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대체로 이 단기 대출은 만기가 연장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별 문제가 이 기간의 미스매치라고 하는 요 기간의 불일치, 기간의 미스매치라고 하는 게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단기 대출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체로는 만기 연장을 해주기 때문에 미스매치 현상이라고 하는 위험은 도사리고 있을지언정 그게 다 현실적으로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면은 동남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90년대 말부터 그야말로 전염병처럼 동남아 경제가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는 상황이 오니까 이 장기로 대출한 요 대출금이 회수가 안 될 위기에 처하는 거죠. 회수가 안 됩니다. 돈이 회수가 안 돼요. 회수가 안 되면 돈을 갚아줄 수가 없는 것이죠. 일본에. 갚아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회수가 안 되고 회수가 안 되니까 빌린 돈을 갚을 수가 없다면 부채를 갚지 못한다면 그럼 부도죠.
네. 한국의 종금사들이 동남아 경제가 90년대 말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종금사가 부도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 부도 위험에 처하게 되니까 사실 일본의 금융계가 한국의 종금사, 이 굉장히 소규모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금사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지는 않았거든요. 않았고 이 한국의 종금사들은 이 일본 금융계는 한국의 종금사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이 보증을 쓰는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을 보고 돈을 빌려준 겁니다. 그래서 시중은행이 보증을 서고 있었던 거거든요. 한국 종금사들이 일본의 금융계로부터 돈을 빌릴 때 보증을 서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시중은행들이 한국. 왜냐하면 시중은행들은 이 보증을 쓰는 대신에 수수료 장사를 할 수 있었거든요. 일정한 수수료를 한국 종금사들로부터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수료 장사를 하면서 보증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한국 종금사들이 동남아로부터 자금이 회수를 안 돼서 일본 금융계에 돈을 갚지 못하게 되면 누가 대신 갚아야 되죠? 우리나라 시중은행들, 뭐 지금 같으면 우리은행, 뭐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뭐 이런 은행들, 이 시중은행들 아닙니까? 이런 시중은행들이 갚아줘. 그 당시에는 뭐 우리나라에 은행들이 상당히 많았지만 지금은 상당히 통폐합돼가지고 뭐 은행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시중은행들이 갚아야 된 거죠. 근데 시중은행들도 갚다 보니까 달러가 바닥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중은행이 가지고 있던 달러가. 그러면 시중은행들이 대신 갚아야 되는데 갚을 수가 없는 상황까지 치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외환보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달러를 여기 쓰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시중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부도가 나서 망하게 되면 큰일이잖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 시중은행에다가 예금을 해놓고 있는데 이들이 망하면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또는 국민들이 받을 경제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시중은행이 막는 거를 그냥 지켜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털어서 유고를 털어가지고 시중은행에 달러를 지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망하면 안 되니까. 근데 결국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터는 바람에 외환보유고가 바닥이 나기 시작하고 점점 고갈됩니다. 거의 고갈 직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금융계는 악착같이 돈을 회수해 갑니다. 계속 회수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시중은행은 달러를 회수해 가는 만큼 달러를 줘야 되는 거고 시중은행이 나중에 달러가 없어지죠. 계속 지원을 하는데 결국 외환보유고가 바닥을 보이는 사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이제 외환보유고가 거의 바닥 직전이다. 우리나라 100만 달러도 없다. 외환보유고가. 그러면서 급전직하로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가 왜 고갈됐는지 저간의 사정이죠. 근데 그렇다면 그 원인은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동남아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에 회수가 안 됐고 회수가 안 된다는 걸 알자 일본 은행들에서 길을 쓰고 회수를 해가려고 했고 우리나라로부터 돈을 빼가려고 했고 그래서 결국 시중은행들의 달러가 없어지고 결국 정부가 외환보유고가 고갈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인은 동남아 경제가 무너진 것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IMF 외환위기가 온 이유는 동남아 경제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거기로부터 발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그럼 왜 동남아 경제가 무너졌느냐? 왜 갑자기 동남아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하느냐? 그건 바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대외적 요인으로서 미국의 금리 인상 때문입니다. 네, 금리 인상을 단행함으로 인해서 그야말로 동남아 경제가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당시 이제 금리 인상을 주도했던 사람이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은 언제 있었냐면 95년도에 있습니다. 네, 95년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이게 95년 초에 단행됐는데 로버트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장관이 됩니다. 재무부 장관, 미국 재무부 장관이 되죠. 네, 미국 재무부 장관이 됩니다. 이 로버트 루빈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월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골드만삭스 회장이었거든요. 네, 우리 투자은행, 미국의 주요 투자은행 중에 가장 앞서가는 가장 좋은 투자은행이 골드만삭스지 않습니까? 이 골드만삭스 그러니까 회장, 그 월가 출신의 사람이었죠. 로버트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근데 보통 이제 월가 사람들은 그 강달러를 선호합니다. 네, 강달러를 선호해요.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루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제 이때 클린턴 행정부였거든요. 클린턴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었던, 클린턴 대통령이 93년에 아마 미국 대통령이 됐을 것이고, 그 클린턴 대통령 초반에는 다른 사람이 그 재무부 장관을 하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로버트 루빈이라는 사람을 95년 1월부터 재무장관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월가 사람으로 하기로 하고 이 골드만삭스 회장이었던 로버트 루빈을 장관으로 앉히게 됐는데 역시 월가 사람답게 강달러 기조로 가거든요. 이 사람이 강달러 기조. 네, 강달러 기조로 갑니다. 이 그러니까 달러 가치를 상승시킨, 그러니까 강한 달러로 가려면 가장 좋은 수단이 금리 인상입니다. 금리 인상. 인상이 강달러 정책을 위해서 가장 주요한 수단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85년도에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 걸 하지 않습니까? 플라자 어코드라고 하는 플라자 합의라고, 플라자 호텔에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이 플라자 합의, 그러니까 이 G5 회의였죠. G5는 주요 선진국가들의 정상이 모여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데, 합의체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G5 이 당시에는 G5가 미국, 일본, 서독, 프랑스, 영국 이 5나라였죠. 미국, 서독, 일본, 프랑스, 영국 이 5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건데, 이 G5 회의에서 플라자 합의를 하기로 미국이 있고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서독이 있고 프랑스, 영국이 있다라고 한다면, 미국이 조사를 했어요. 이 당시 미국이 굉장한 경상수지 적자를 경험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적자가 나온 이유가 뭐냐를 보니까, 그러니까 85년하고 80년대를 비교를 해보니까 미국의 달러 가치가 너무 높게 책정됐기 때문에 미국이 경상수지가 적자다라고 하는 분석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자기 나라 화폐, 즉 달러를 약하게 만들어서 수출을
증진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동안 미국이 너무 달러가 강세였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상수지, 미국이 경상주의 적자를 너무 만성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좀 양보해라. 일본, 서독, 프랑스, 독일이 상대적으로 미국 달러에 비해서 너무 약한 통화를 썼기 때문에 미국에만 불리한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희들이 좀 양보해라. 그러니까 미국의 약달러 기조로 간 겁니다. 약달러 기조. 이게 플라자 합의의 핵심이죠. 근데 미국이 혼자서 약달러 기조로 간다고 해서 약달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만약 미국이 달러를 약하게 한 만큼 달러 가치를 약하게 한 만큼 달러 가치를 하락시킨 만큼 다른 나라들 일본이나 서독이나 프랑스나 영국이 다 같이 자기 나라 화폐 가치를 내려버리면 상대적으로 가격 차이가 그대로기 때문에 사실 약달러 기조로 해봐야 미국의 수출이 증진되지 않죠. 그래서 미국이 약달러 기조로 가려면 다른 나라들이 그걸 용인해줘야 돼요. 같이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약달러 기조로 간다? 그러면 일본의 엔화나 뭐 서독, 마르크화나 이런 것들 다 상대적으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무역 수지가 해결이 되는 거죠. 네, 미국의 약달러 기조가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G5에 의해서 이걸 합의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게 단행이 돼서 1985년에 1달러당 250엔이었거든요. 일본 엔화. 그러니까 그 화폐 가치의 비율이 1대 250이었는데 이 플라자 합의 이후에 87년에 들어서면 1달러당 125엔이 됩니다. 네, 120.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그만큼 일본 엔화의 가치는 강해졌고 달러는 약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250엔을 줘야 1달러를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일본 돈 125엔만 있어도 1달러를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일본의 그 일본 엔화 가치가 오른 거죠. 거의 반토막이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지금 뭐 1,000원을 넘는데 500원으로 떨어졌다고 해봐요. 달러당 1달러에 500원을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 거의 대부분 망하지 않을까요? 상당히 많은 타격을 받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만큼 낮출 그러니까 프라자 합의를 통해서 약달러 기조였었는데 이게 10년을 간 거죠. 10년을 갔는데 95년도가 돼서 이걸 이제 로버트 루빈에서 강달러 기조로 갔기 때문에 이걸 역플라자 합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강달러 정책을 쓰려면 이것도 그냥 미국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협조하에 이루어져야 이 강달러 기조라고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이나 뭐 독일 같은 나라들과 협의하에서 이 강달러 기조를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강달러 기조의 가장 그 주요한 수단이 뭐냐면 금리 인상입니다. 로버트 루빈이 원래 기준금리가 2%였는데 그 95년 초만 해도 95년 말이 되면 이게 6%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려버리죠. 네. 지금으로 그러니까 1년 동안 4%나 금리를 올려가지고 강달러로 만들어버립니다. 지금 같으면 거의 1년에 4% 올린다?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러나 2019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릴 때 조금씩 0.25%씩 조금씩 올려서 채 1%를 못 올렸습니다. 물론 이런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요즘에는 금리를 그렇게 급격하게 1년 만에 4%를 올리는 경우가 없죠. 그 정도로 이 금리를 이 정도로 높인다는 건 상당히 위험하고 것인데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금리를 많이 올린 만큼 세계 경제에 준 충격이 컸다는 이야기죠. 그 금리 상승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조금 쉬었다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동남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자는 거죠. 네.